자, 문제를 보면 X축창에 점전화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 봐. A 점전화야. A, B, 저 잘못 줬잖아요. C가 이렇게. 알았어요? 쳐보세요. 기다려주세요. 어디세요? 결국 미안해요. 너는 옛날 책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없잖아요. 옛날 책인데 너는 책이 없네요. 이러면 또 문제를 못 푸네.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없네. 어찌 이렇게 얘 때문에 묻어봤네. 해요. 제가 그냥 볼게요. 싫어요. 뭐야? 뭐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럼 끊고 다시 해. 칠판 보여주세요. 칠판을 볼게요. 다시. 자, 152쪽에 문제를 봐봐라. 거리가 같다고 그랬어. 이렇게 같은 거리에 놓여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플러스 전화인 A에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대. 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했어.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개체가 3개 있지. 각 개체는 몇 종류의 힘을 받을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각 개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종류인 거예요. 두 종류. 그럼 A가 합력이 0이 되려면 B가 당길 때 C가 밀든지 B가 밀어낼 때 C가 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지? 요거에 비례하는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전기력은 이런 식으로 K를 가지고 정확한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값으로, 알겠어? 상대값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 보니까 하나의 조건이 또 있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다. 자, 얘는 여기인데 얘는 요렇게 이쪽으로 합력이 작용한대. 자, 마이너스 X라는 건 이 X축 선상에 놓았을 때 반대 방향을 말하거든, 저쪽으로. 그러면 봐라, 얘는 얘를 어떻게 하고 밀어내고 얘는 얘를 당기고 이런 식으로 얘를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갖고 찾아라.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냐고. 경우수를 찾아야지. 무슨 얘기냐, 봐라. 얘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세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만약에 봐라, 얘가 플러스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나가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둘이 서로 어떻게 했냐, 당기겠지. 그럼 봐, 요걸 경우수로 한번 볼게. 얘를 가지고 경우를 따지면 A하고 B는 서로 뭐하고 이렇게 당기겠고,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또 있지. 얘는 어떻게 해서 얘를 밀어야 돼. 이렇게. 그잖아. C가 A를. C가 A를 밀어내야 이 합이 얼마 돼? 0이 되는 거거든, 조건에. 네. 그럼 얘도 얘를 밀겠지. 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가 무슨 전화를 띄었다는 얘기라고? 플러스를 띄었다. 그러면 이제 봐라. A하고 C 관계, A하고 B 관계를 밝혔으니 누구 관계를 밝혀야 돼? 그렇지. 그러면 BC는 서로 어떻게 했어? 당기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래야 되거든. 힘이 약해야 되거든. 그래야 얘가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나오니까. 맞냐? 그럼 이 조건이라면 실제로 이 거리는 어떠냐? 서로 거리는 같은데, 그치? 지금 이 거리 같은데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야 전화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하량의 곱분의 이 얼제곱. 얼제곱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이 거리, 그렇지. 이거 그냥 일로 놓고 풀으라고, 일로 놓고 푸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빨간색은 뭐 분해가 되는 거야? 뭐 분해? 빨간색은 4분해가 되는 거야. 4분해 이렇게. 그래서 누구 곱하기 누구? A 곱하기 C가 되는 거지. 전하량이고. 전화라는 건데. 얘가 갖고 있는 전하지. 플러스 1쿨롱, 2쿨롱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럼 얘도 얼마나 얘기야? 4분의 뭐야? A 곱하기 C가 되는 거야. 힘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이 노란색은 얼마가 될까? 노란색은 1분의 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네.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얘하고 얘하고 두 힘이 어때요? 같으면 또 누가 지워지고? A의 전하량이 지워지잖아. 네. 그럼 결국 C가 B 전하는 것도 어떻다? 크다. 4배 크다. 다시 말하자. 요걸 가지고 본다면 이 힘과 이 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 지워진다. 그래서 C의 전하량은 누구의 전하량보다? B의 전하량보다 4배 크다. 이해 갔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라고.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만약에 1쿨롱이라면, 마이너스 1쿨롱이라면, 얘는 얼마여야 돼? 이게 돼야 되거든. 결론. 네. 그치? 그러면, 요 파란색 힘은 얼마 나올까? 4. 마이너스 4가 나와. 마이너스는 1력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AC는 얼마가 나올까? 4분의. 이거 잘 봐야 돼.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네요. 그지? 결국은 이 노란색의 힘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야. 맞지? 쏘리. 파란색 힘이 마이너스 4야. 파란색 힘이. 마이너스 4예요? 둘이 곱이니까 네. 요 파란색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네. 어차피 1분의 이거니까. 그지? 그렇다면 이 빨간색의 힘은 이거보다는 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노란색은 또 여기서 얼마가 돼? 요 파란색이 마이너스 하면 그거보다는 이게 어때야 돼? 네. 커야 되겠지. 그럼 A 힘이 커야 되거든. 이해 가냐? 그럼 여기서는 힘을 어떻게 잡을래? 얘가 지금 4분의 AC면 C가 플러스 4로 잡히잖아. 봐라. A의 전하량 곱하기 플러스 4 거 아니야. 이게. 네. 맞지? 얘도 A의 전하량 곱하기 플러스 4가 됐고, 그 다음 여기서 B는 얼마로 잡았어? B는 마이너스 1로 잡았잖아. 그럼 쟤는 뭐가 되냐?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크기가 같잖아. 둘이 같잖아요. 지워줘서. 부호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부호는 반대잖아, 서로.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성립한 거라고 지금 얘기가. 경우수가. 그래서 1번 전하의 종류는 B, C가 서로 뭐야? 다르다가 답이라고. 다르다. 그러네. 그 다음 2번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전하량 크기는 커야 되는 거고, 다음에 B의 전하는 무슨 전하여야 돼? 마이너스 음전하여야 되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시간 제일 오래 걸려. 항상 니네 풀 때. 전기력의 크기는 절대값이에요. 이 전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원래 K에다가 벌 제곱의 전하량 곱으로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쿨롱 상태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어떤 전기력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요 그냥. 우리가 요 둘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절대값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놓은 거라고. 알겠어요? 네. 자, 2번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AC라고 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FAC라고 하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거 FBC라 하자. 그걸 BC. 소리. 요 파란색. 요걸 FBC라 하자. 됐어요? 둘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세요. 누가 더 컸냐? 얘가 더 컸다. 부등호 치면 되지. 풀렸으니까. 자, 1번. A와 C 사이에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 C는 빨간색이니까 밀어내지? 맞았고. B와 C는 서로 당기는 인력 됐고. 전하는 크기는 C가 A보다 어떻다? C가 A보다 여기 봐봐. 그래, 이거는 크다 그럼 틀린 답이라고. 작다가 정답이라고. X.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야? 봐봐. 플러스 X 방향이다. 이게 답이야. 이게 여러분 수능에서도 마지막 4면에 19번에 나와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선생님이 미리 길을 잘 잡으니까 되지만 이렇게 잡았는데 안 맞으면 바꿔야 돼요. 이제.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센스의 문제다. 전기력이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숙제 좀 해보세요. 자, 페이지 159쪽을 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원자의 스펙트럼입니다. 이거 화학을 한 친구들은 좀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먼저 스펙트럼이 뭔지부터 보세요. 자, 스펙트럼은요 분광학의 증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뭐 한다는 뜻이죠? 빛을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분리한다고요? 그렇죠. 이걸 최초로 한 과학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사님이에요. 뉴턴은 무지개를 처음 분광을 했어요. 결국 백색 외선을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빨간 옷 화가 나온 거거든.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얘가 연속적으로 색깔이 계속 그라데이션처럼 쭉 나오더라. 무지개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 스펙트럼.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무슨 스펙트럼이냐? 불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 선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흡수가 있고요. 방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전제가 있다. 우리 지금 누구의 스펙트럼 배우고 있냐? 원자는 핵자가 있고 누가 있니? 전자가 있지. 핵자를 누구라고 해? 양성자와 누구? 중성자라고 부르죠. 핵을 이루는 입자. 이 셋 중에 누가 움직임이 가능하죠? 눈이 빨간 거 보니까 졸리군요. 졸리기만 해. 아니면 뭐 트러블. 여러분들은 이게 오늘의 핫 베이비. 접근도 잘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뻐서 한번 때려주려고. 자. 아이고. 자, 여러분. 전자가 움직인다고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봐요.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죠? 이 사람이 약간의 수소기체를 크룩스관에 집어넣고 실험을 해서 뭘 발견합니까? 양극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기학의 정점을 만들어요. 돌토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양전할 땐 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할 때
크룩스관이라는 관에 넣고 여기다 금속판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양극을 걸죠. 음극의 전압을 높이잖아요. 에너지를 높이면 여기서 누가 나온다? 이렇게 빛이 나온다. 이걸 무슨 선? 캐소드레이라는 걸 씁니다. 음극선. 이걸 가지고 전자라고 밝힌 과학자가 누구였어요? 톰슨이거든요. 알았어요? 이걸 전자라고 밝힌 과학자가 톰슨이에요. 네.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네, 기억나요. 언제 이게 기억나요? 요걸 한번 새벽에 띠띠띠띠띠. 여러분 잘 보세요. 톰슨 실험 이전에 골트기탄이 여기다 약간의 녹음을 넣냐면 얘를 약간의 톰슨은 진공관에서 저 실험을 했지만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있거든요. 이게 양극선이에요. 음극을 향해 가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실험을 하다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얘가 이 실험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이 빛을 어디에?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이 선이 4개가 뜬다. 오, 수소. 색깔이 R, RGB. G, B, V. V. 몇 개의 선이에요? 4개. 가시광선. 그 당시의 분광학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분광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뭘 알아냈냐면, 자, 톰슨이 전자가 있다는 걸 밝혔고, 그럼 러더포드에 의해서 전자라는 입자는 중심 핵을 돌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로 인해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왜 색깔을 4개의 가시광선 영역을 이렇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바로 전자배치의 규칙성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론을 가지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보의 수소, 원자, 껍질론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소 원자는 전자가 1개야. 근데 이런 색깔 4개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 전자가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나온 그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인 거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잘 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플랑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게 나왔어. 다시 말해서 빛은 무엇이다? 입자다라고 돼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런 색깔이 방출이 된 거잖아. 그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완전히 벗어나거나 들어가거나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든 거야, 이게. 그 안에서 수소 원자 안에서 전자는 어떤 껍질로 에너지 준위를 타고 얘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갖는 경우의 수가 이 3개 이상으로 된다는 거지. 4개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 이것에서 잘 봐라. 요게 빛의 파동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식이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요게 누구야? 진동수라 그래. 이건 상수고, 플랑크 상수고. 요건 뭐냐? 파장이야, 빛의 파장. 이건 빛의 속도. 중요한 건, 잘 봐요. 빨간색. 내가 지금 뭐를 그려놨어, 여기다가? 무지개. 무지개 색깔을 그려놨다. 얘들 전부 어떤 색깔의 속도가 제일 빨라? 자, 봤다. 그래, 빛의 속도는 C로 동일한 거야. 그런데 요게 무슨 색이야, 한자로? 적에서 적색. 이게 자색. 자색이야. 그럼 이쪽 너머가 무슨 선이야? 요쪽 너머는 자외선. 누가 세? 자외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런 거야. 에너지가 큰 거야. 진동수가 큰 거고 비례하니까 파장이 짧은 거야. 은진아 집중해. 그래, 은진아 고개 들고 나도 좀 쳐다보고. 제이처럼 되고 싶어? 이제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봐라. 이 빨간색, 초록색, 요거 네 개의 영역만 나오는 걸 보고 전자는 그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하고 방출한다는 걸 예상하게 돼. 이걸 이용해서 발머라는 과학자가 식을 얻어내. 이 고등학교 수학생이야. 오. 근데 이 사람이 얻어내고 이거를 리드베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식을 이용해서 정립화시켜. 이걸 보호라는 사람이 정론화시킨 게 바로 보호 전자껍질 모양이야. 보호의 이론은 간단한 거야. 이거야. 중심에 핵이 있는데 전자는 가장 낮은 껍질, 그걸 일껍질이라 부르고 얘 이름을 K라고 이름을 붙여. 누가? 보호가. 여기서 그 다음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이런 거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에 나타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뭔 차이냐 이게? 에너지. 에너지의 차이인데 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걸 제청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차이가 100이라면 99나 80은 못 간다는 걸 알아. 100일은 간다고 생각해요. 안 가죠. 안 가죠. 100만 간다는 거야. 100만. 그 차이만큼만 뭐라고?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보호 전자껍질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지 159쪽에 그 얘기가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바로 무엇이냐? 에너지의 양자화를 어디에 적용을 한 거죠? 원자 내부에 적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전자는 각각 다른 에너지 준위로 얘가 전이를 할 때 그 차이만큼만 흡수 또는 방출한다. 그러니까 보호의 이론에 의하면 수소는 전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너지 준위를 딱 그리니까 봐요. 요만큼만 잘라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잘라 그랬더니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이 뭐고? 1껍질이고 그 다음 껍질이 몇 껍질이야? 2껍질이고 그 다음 껍질이 몇 껍질이야? 3껍질이고 그 다음은 4껍질이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야. 공식을 유도하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마지막에 요게 요거
여기까지 전자가 도달하면 핵으로부터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에너지 준이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설명한 거죠. 알겠어요? 다시. 전자의 전이는 흡수 또는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색깔은 무슨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RGBV. 그럼 그만큼을 흡수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에 의하면 봐요. 이 껍질에, 1껍질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면 이건 흡수다. 이 껍질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오면 이건 방출이다. 근데 둘의 델타 E 값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어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왜 너무 많이 풀어버려요? 꺼져요. 수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페이지 160쪽을 넘겨보세요. 그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차이, 그 차이만큼을 델타 E로 정의하는데 이 값은 플랑크 상수 하에다가 이걸 하라고 읽어요. 진동수를 곱한 값, 이건 이 에너지의 입자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쓰면 이렇게. 이건 왜 그러냐? 빛의 속력은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람다라고 읽어요. 3단원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이 바로 이렇더라. 이것이 이거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보호는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에이! 이때 N은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여기서 1, 2, 3, 4죠? N이 크면 그러면 이 값도 크다. 커지게 됩니다. 그럼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수소 원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하죠. 도망가기 쉬우니까. 이걸 이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이래. 여러분, 요게 화학하고 달라요. 알겠어요? 13.6 2볼트라고 정의합니다. 이해는 뭔데? 아! 이게 바로 1껍질, 2껍질, 3껍질의 에너지 준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얘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1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에너지 준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높아요? 1이 높아요? 2가 높아요? 1. 2가 높다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작으니까. 아이씨 뭐야? 그런 거죠. 그럼 과연 쭉 가서 이러면 어떨까요? 없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가끔 3초, 5초 만에 내 얼굴 한번 보여줘요. 작게는 보여드릴게요. 저는 계속 보고 있잖아. 아 힘들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심상 잘 들어보시상
얘 정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이렇다는 얘기죠. 비어있다고 중간중간에. 절대 전자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펙트럼이 방출된다? 현 스펙트럼이 방출된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그들의 에너지 준위는 뭐라고 정의된다? n제곱에 이렇게 정의된다. 여기서 E는 이것이고 V는 이것이다. 이거 뭐죠? 전자예요, 전자. 이거 전자라고요? 예, 전자 하나의 전화량이라고 그래요, 저게. 아, 이렇게 명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을 보면 n제곱분의 마이너스 n제곱 1314kJ 퍼 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걔들의 에너지가. 화학에서 그렇게 배워요. 여기다 6.02 곱하기 12 이상승 곱하면 돼요. 그럼 그거 나와요. 다시 또 얼굴 한번 보여줘. 이제 고마워요. 자, 세 번째. 학생을 좋아하는 거야. 남학생을 좋아해.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거야. 자, 3번을 봅시다. 자, 전자는 바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주름서다.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응? 얘를 들떴다라고 얘기해요. 얘를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아, Exciting state, ground state. 이러면 델타 E 값 마이너스 4분의, 그죠? 여기에서 1분의 이만큼의 차이만큼을 방출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완결을 줬더니 후세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어? 잘 보상. 이렇게. 이렇게. 일껍질까지 떨어지는 걸 증명한 과학자가 라이몬이에요. 얘가 누구라고? 라이몬이요. 라이몬 계열. 무슨 선 영역? 자회사. 자외선 영역이다라. 여기가 이 껍질까지 떨어지는 걸 증명한 과학자 따로 없어요. 바로 발머가 여기에, 발머가 발견한 그 식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시원사. 그러나 모든 영역이 가시광선이 아니다. 몇 종류만 들어가 있다. 4개. 그렇다는 거죠. 다음
삼껍질까지 떨어지는 걸 밝힌 과학자 누구다? 파신? 아, 파센이다. 그럼 얘는 에너지적으로는 저게 그 다음에 쿠퍼니, 뭐 브레키시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적외선이에요. 그쪽. 자, 그러면 우린 이 중에서도 얘만 보자. 잘 보세요. 발모만 보자. 여기에 가시광선 네 종류만 한번 살펴보자. 선 스펙트럼을 그렸을 경우, 자, 이게 형광기예요. 자, 맨 오른쪽에 무슨 색?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 무슨 색? 블루. 그 다음 무슨 색? 바이올렛. V. 이해 갔어요? 네. 자, R 계열은 빨간 색깔인데 발목이 때문에 3에서 2로 떨어지는 계열이더라. 네. 결국은 얘들의 에너지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여기에서 2의 제곱분의 이거를 땡값이 바로 델타 E더라, 이런 얘기야. 이때 파장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더란 얘기죠. 니들이 봐야 될 건 딴 거 아니에요. 봐요. 4에서 1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2까지 떨어지는데 그들의 에너지 차를 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얘는 보세요. R이 세요, G가 세요? 에너지. 당연하죠. 왜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진동수는 어떻다? 파장은 어떻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한다면 봐요. 여기서는 요렇게요. 그 다음에 6에서 2로 떠들 때는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60쪽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여러분들 좀 풀어 오시고요. 자, 넘겨서 이제 여러분들은 에너지 띠와 반도체를 배웁니다. 드디어. 자, 여러분 책을 펴보세요. 에너지 띠와 반도체. 이거 문제 꼭 풀어봐서 선생님 오늘 수업한 거 개념적으로는 확실히 이해를 하십시오. 여긴 틀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틀리면 뭐다? 사람이 아니라 댕댕이다. 댕댕이도 잘 가리키면 풍어를 자, 여러분 띠입니다. 띠. 우리는 얘를 살필 겁니다. 왜 학도 많은 것 중에 고체일까요? 고체는 이런 배열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굉장히 간단한 수소 원자의 전자 커플만 보다가
갑자기 복잡한 고체, 원자 번호가 적어도 막 20번 이상 되는 그런 애들의 어떤 고체들의 에너지띠를 본다는 건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니들은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으니까 졸잖아요. 아니에요. 자요. 저요? 그렇죠. 그렇게 얼굴 한번 봐달라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오빠가 주는 거죠. 아니에요. 오빠도 안 졸아요. 안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죠? 눈이 빨갛지만 지금 뭐 정신 차리고 있어요. 아니요. 자, 오빠 얘기 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거기 첫 번째.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뭐랄까 설정이 좀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기체 원자는요, 원자와 원자 사이가 좀 자유롭게 떨어져 있겠죠. 에너지가 제일 높은 상태니까.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라 함은 이상기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온도가 동일하면 평균 분자 온도에 동일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어디서 했죠 이걸? 어디서 했죠? 열역학에서 했다고요. 그랬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런데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대신에 여러분 보세요.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를 보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제 설명이 아까 원으로 그렸죠. 껍질을. 전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원자를 우리가 원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아니면 선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가장 심플한 표현법이에요. 전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확률로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에너지 T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에너지만 보자는 겁니다. 에너지만. 전자가 반드시 거기 있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 그때 거기 보시면 잘 보세요.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전자 궤도가 겹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물질이죠. 여러분들을 이 교실에 꽉꽉 채워도 여러분들은 절대 겹쳐있지 못해요. 어쨌든 간에 붙든 뭐하든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들은 절대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개의 전자가 분포할 때는 겹칠 수 없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파울리 베타 규칙이라고 해요. 파울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오비탈 함수라고 하죠. 오비탈 슈레딩거 함수를 표현했을 때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값을 통해서 전자가 분포할 확률 함수를 구하잖아요. 근데 파울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 스핀 자기양자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는 이 양자수 4개가 동일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고체 하나만 있다가 아니라 고체가 규칙적으로 앞뒤 좌우 위아래 쫙 배열을 할 겁니다. 그럼 하나의 고체가 갖고 있는 전자도 한두 개가 아닐진데 정말 많은 전자들이 그 안에서 겹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표현법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에너지 D 이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이론은 간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핵이 있어요.
그러면 얘 주위에 전자 껍질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야. 에너지 껍질을. 그래서 얘 껍질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게 사실은 뭡니까? 원이에요, 원. 원인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건 이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껍질의 에너지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좀 멀겠죠? 네. 자, 밖으로 갈수록 어떻다는 게? 가깝겠죠. 더 가깝겠죠. 이렇게만 그려봅시다. 근데 얘 하나만 있니? 아니야. 하나 또 있어. 옆에. 그럼 얘도 뭐를 갖고 있어? 껍질을 갖고 있겠죠. 뭐 한다? 겹치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 겹치지 않는다. 에너지가 겹치지 않는다. 똑같을 수 없다. 이 껍질에는 누가 존재할 거예요? 전자가 존재하겠죠? 네. 동일할 수 없다, 에너지가. 그러면 서로 겹치지 않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또 이렇게 껍질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껍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겹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봅니다. 잘 봐. 여기 집중.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면 이 차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흰색 전자는 노란색으로 갈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왜? 전자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흰색 고체 원자 하나만 있다면 이 껍질에서 이 껍질로 갈 수 있는 경우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 겹쳐 있으면 이 전자들은 노란색이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껍질 차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어디가 더 두드러져요? 바깥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져요. 거의 겹치니까 밖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에너지 띠가 두껍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다. 잘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띠가 있다. 이 띠는 이 수많은 원자핵이 갖고 있는 껍질들이 조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띠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다음 띠는 가까운 띠보다는 어떻다? 두껍다.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 다음 저 바깥에는 더 어떻다? 두껍다. 더 두껍다. 간격이 더 두껍다.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띠간격이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디간격. 띠간격.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띠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띠는 전자 껍질이 쌓여 있는 것이다.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겹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겹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규칙이에요? 아, 잘했어요. 바로 초코파이 법칙이에요. 얘 때문에. 그러면 이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가 있겠죠? 부가.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 핵으로부터 가장 먼 에너지 띠를 뭐라고 부른다? 원자가 띠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에너지 띠라는 표현은요,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의 띠예요. 근데 이 밖에는 띠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자가 없는 거잖아. 전자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요. 여러분, 고체는 외곽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수가 많은 애요, 적은 애요? 고체들은 화학에서 배웠죠. 없는 애예요. 외곽에 하나 내지 둘, 셋 이런 애들이 금속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최각의 전자의 숫자가 적게 있는 애들인데 그 아이들은 바깥쪽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띠로 얘들이 들떠요. 잘. 그 띠를 전도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가 띠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애들, 모든 원자들은 원자가 띠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원자가 띠에 전자가 얼마 없으면 걔들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선택받을 확률이 크다고요. 외부 에너지에서. 그래서 금방금방 들떠요. 바깥쪽 껍질을 놓을 수 있다고. 그럼 핵에 힘을 안 받아요. 걔들은. 네. 무슨 말이냐? 원자가 하나 있으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핵의 유액전하에 의해서 꽉 잡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탈출 경로가 엄청 많은데 저 바깥에 자유롭게 논다고요. 그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원자가 띠에 있는 애가 아니라 어느 띠에 있다? 전도띠에 있는 애들이죠. 바로 우리는 고체의 에너지띠를 배우면서 그렇게 전도띠가 원자가 띠와 너무 가깝게 분포해서 전자들이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도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도체도 있어요,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 같은 비금속들은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까지 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핵의 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세서 전자들의 움직임이 통제를 받아서 전도띠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168쪽에 아래쪽에 에너지 띠하고 전도띠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간격, 띠 간격이 매우 좁으면 전도띠로의 이동이 쉽겠죠. 전자들이. 자유전자 되기도 쉽겠죠. 5초 동안에 한 번씩 뭐라고 했지 내가. 으이씨. 재웠는데 이 정도면 그냥 했으면 그냥 1시간 내내 잤겠네. 계속 자요 지금 중간중간에. 짜요. 아우 너 아니 다리 눈만 앞에 감아봐. 눈만 감으면 바로 그냥 혹은 센터를 해야 돼요. 아. 얘들아, 내가 원자가 띠를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는 핵의 힘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이 띠가 무슨 띠라고? 전도띠야. 전도띠. 이게 핵의 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에너지 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여기 있던 전자가 요로 튈라면 요 차이만큼을 흡수해야지. 왜요? 다시. 더 이게 바깥쪽이에요, 핑크색이. 그렇지. 밑에가 핵이 있단 말이야, 핵이. 그럼 멀수록 에너지가 높잖아. 그렇죠. 요 노란색 밑에는 수많은 에너지띠가 있다고. 그럼 그 수많은 에너지띠 중에 그 바깥쪽 띠, 이거 수많은 핵들이 있는 거지. 핵이 많아 적어? 많다니까. 되게 많은 핵에 있는 그 원자가 띠의 집합체에서 요걸로 튀어나갈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지려면 이 간격, 이 띠 간격이 어때야 돼? 좁아지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부터 도체랑 부도체를 잡을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이런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봐. 고체들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 첫 번째, 고체 중에 도체라는 애들이 있어. 첫째. 금속류야, 대부분. 네. 부도체라는 애가 있어. 절연체라고도 불러. 전류를 잘 통하지 않는 애들. 그쵸. 마지막에 좀 이상한 놈이 있지. 반도체가 있어. 띠간격이 가장 먼 게 누구냐? 도체. 절연체지.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다. 한 놈은 아, 계속 그러네. 자지, 한 놈은 계속 헛소리 하지. 그러니까 헤어져 있으니까 간격이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띠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인 도체들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도체들은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원자가 띠가 있잖아. 원자가 띠가 있다면 전도띠가 그냥 붙어 있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원자가 띠에 있던 원자가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고. 어디 띠로? 전도띠로. 쉽게 잡아. 이 뭉태기로 그린 거 안에는 수많은 전자 껍질이 있는 거야. 에너지 껍질이. 아 네네네. 그러면 딱 이렇게 흰색만 보면 껍질이 여기도 미세하게 갈라져. 그럼 갈라져봤자 봐라. 1껍질, 2껍질. 이 껍질은 두 개로 갈라지거든. 그럼 얘는 올라간다, 내려온다. 이거의 경우수밖에 없는데 노란색이 겹치고 빨간색이 겹치면 이 안에 두 개, 6개의 경우색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 움직이는 에너지들의 이동량이 활발해지는 거야. 아까는 단순하게 100만큼의 에너지 차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러는데 100 말고 101, 102도 막 옮겨지는 거지. 전자가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 있던 전자기를 옮겨버리면 여기가 비겠지. 그걸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양공이라고 한다고. 양공. 띠간격 아니었어요? 잘 들어. 얘는 띠간격이 있니 없니 지금. 없죠. 이게 도체라고. 아니 근데 있다며요 간격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금속 같은 전도성이 좋은 애들은 띠간격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원자가에 있던 전자들이 쉽게 무슨 전자로 도망갈 수 있다? 자유전자로 도망갈 수 있고 여기가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자, 이건 뭐와 같냐면 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럼 다른 전자가 거기를 채우려고 움직인다고. 봐, 여기 있던 전자 일로 움직여버리면 걔 자리가 또 비지. 그럼 또 딴 애가 와. 그지? 그럼 그 자리가 또 비지. 그럼 밑에 있던 또 다른 에너지 띠간격 밑에 있던 전자들이 그걸 채워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이게 뭐랑 같냐면 맛집에 갔더니 자리가 안 나. 그럼 밖에 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걔들이 먹고 자꾸 빠져. 그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하니 부도체는 어떻게 생겨있는 형태들이냐면 분명히 원자가띠가 있는데 여기에 원자가띠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전도띠가 이쯤 있는 거야. 이렇게 전도띠가 오. 이쯤. 못 봤는데.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못 가진 않아. 갈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엄청나게 주면 경우의 수가 적다고. 띠간격이 너무 넓어서.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자리가 안 빠지지. 네. 그럼 밑에 애들도 안 뭐야? 올라오네. 이해 갔어? 네. 근데 올라오. 온도를 엄청 높이면 여기로 가는 애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극소수야. 그런데 봐 이제 반도체라는 애가 있어. 반도체는 이렇게 생긴 거지. 봐봐. 이게 원자가 띠지. 전도띠가 네. 띠간격이 없는 게 아니라 봐봐. 간격이 얘보다는 좁은 거야. 이거 실제 차이 엄청 난다. 이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받잖아. 여기 있는 애가 띠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잘 들어야 된다 이제. 니네 이 그림은 반드시 두 개만 시험에 낼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얘랑 못 내 시험에. 왜?
얘랑 냈는데 얘가 포도치일 가능성도 있거든. 간격이 있으니까. 아, 그 시험 문제는 항상 책에 4배가 같이 낼 수밖에 없어 항상. 그러네. 그럼 니들은 간격이 제일 넓은 애가 누구다? 부도체. 포도체. 그럼 요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아, 그거네. 그렇지. 그럼 니들이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이제부터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를 보라고. 봐. 열을 가하잖아. 얘들아. 열을 가하잖아. 열을 가하면 얘가 열을 가하면 에너지를 가하는 거니까 일로 자주 더 많이 움직이겠지. 네. 근데 웃기는 게 일로 움직이는 애가 있는가 반면 그럼 전도기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많아지는가 반면 금속 핵이 뭐를 한다? 진동을 해요. 에너지가 세니까. 아, 그래서 이 전자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오히려 전자 움직임을 막어. 진동이 심하니까.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안 흘러 잘. 네? 무슨 말이냐? 아. 너네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뭐야? N이요? 그렇지. 그 컴퓨터 크기가 얼마나 줄 알지? 건물 한 층만 했어. 왜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이 많이 생기고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인 그 중앙 체제를 IC 막 집중 회로를 다 떨어뜨려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얘 발견 때문에 최소화가 되는 거야 지금 니네. 무슨 말이냐? 온도를 높이면 얘는 내부 저항이 커져. 내부 저항이 커져 전류가 안 흘러. 이게 기본적인 도체들의 특징이야. 네. 부도체 온도 높아지면 이거 올라가는 거 많아지겠지. 전류 잘 흘러. 그런데 얘는 좌우야. 저 원하던 레벨이야. 그 정도 전류 흐르는데 드는 에너지가 더 써요. 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지. 열을 막 받지. 그럼 전류가 더 잘 흘러. 어느 정도 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가 반도체야. 알았어? 그러니까 반도체는 내부 온도가 커지면 오히려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 안에 집적해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거 다 집어넣어도 막 열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래서 소형화가 가능해진 거지. 반도체야. 반도체.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볼까? 반도체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알지? 삼성. 그렇죠. IBM이요. IBM이 최초로 창피할 건데 씨. IBM이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반도체를 최초로 만들어서 그때 8렘짜리를 총 만든 거야. 근데 시장에 딱 내놓으면 난리가 난 거죠. 왜? 크기가 줄을 수 있잖아. 모든 가전제품의 크기가. 그래서 와 이건 신의 준 선물이다. 그래서 IBM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 와 장난 아니게. 그 이제 8렘을 만들었으니까 몇 렘을 만들어야 돼 이제 16렘을 이제 탁 연구에 들어간 거야. 3개월 탁 이제 3개월 있으면 이제 출시. 짠짠짠한데 동양에 보도 못한 그 나라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맞아요? 16렘을 땅 터뜨린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막 그 국지 재판소까지 갔어. 왜요? 얘들 분명 우리 거 도용한 거야. 설계도. 근데 삼성은 이겼어. 달라. 설계도가. 이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삼성의 먹거리는 반도체를 해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준비한 거야. 그래서 16년을 딱 만들어낸 거지. 얘들은 3개월 후에 출신돼. 어떻게? 100조. 왜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야. 야, 이미 16렘이 나와서 돌고 있는데 무슨 3개월 있다 16렘? 이거 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100조화 시키고 수백만 달러 딱 없애버리고 32렘에 들어간 거예요. 다 착수했지. 근데 한 달 있다가 32렘 다운 나왔어, 삼성에서. 애들이 맛 갔잖아, 100기. 근데 갑자기 64렘, 128렘이 막 나오는 거야, 삼성에서. 그래서 IBM이 착살을 갔어. 그래서 현재 IBM은 256렘만 만들어. 그러니까 자동차로 만들면 고급 차만 만드는 거야. 근데 왜요? 누가 더 많이 팔려? 마티즈나 이런 게 더 잘 팔리잖아. 왜 고급차가 왜? 고급차는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 실제로 소형차를 파는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근데 벌어요. 무조건 진짜 높은 거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뭐냐면 이온램 같은 경우는요 최첨단 기술에 해당되는 고급 기술에만 들어가는 램이에요 반도체가. 네. 근데 16램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든 다 써야 되는 거야 그거. 왜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다못해 휴대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누가 더 시장 가치가 크냐고. 16램이 더 크지요. 그렇죠. 일본도 반도체를 들어갔죠. 일본도.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기술에 못 따라오는 게 뭐냐? 이 두께를 못 쫓아와요. 얇은 두께. 이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 뭐랄까 전류 흐름이 이런 게 좋대요. 우리나라 그게 손기술이 좋대요. 그렇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건 뭐냐? 불량률이 떨어져. 만들면 진짜 우리나라보다 뭐 마이너스 한 20% 이렇게 불량률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생산성에 기여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훨씬 지금은 이제 뭐 나노 기술까지 들어갔는데 저기 대만의 TMC인가? 걔들이 최고야. 그걸 만들어내는 제작 기술은 걔들이 최고인데 삼성도 이제 2위거든. 생산성에서는 2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은 삼성 없으면 안 돼. 걔들 휴대폰 만들 때 삼성 거 다 쓰거든. 이거 근데 지금 요즘에 휴대폰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게 하려고 자기 반도체 회사를 차렸지. 근데 이 반도체가 하루아침에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걔들이 작살났어 다. 불량률 살벌하고 막 그래갖고 비행기랑 똑같아. 노하우를 못 쫓아가고. 우리나라 현대기야 암만 열심히 노력해도 벤치 못 쫓아가. 그 기술력을 못 쫓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짝퉁만 만들다가 자기네 반도체를 내수를 쓰면은 자기네 반도체 회사가 클 거다라고 생각했었더니 군사 무기 같은 거 만든다고 해봐. 얘네가 네 나라를 지키는데 비행기를 만드는 레이더 속에 반도체를 넣어야 되는데 자기네 그 쓰겠냐? 불량품 살벌한데 전쟁 나면 다 주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잘 만드는 거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도체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 봐요. 양공이란 말이 있는데 이 양공이란 표현을 좀 쉽게 생각하자. 너희들이 전자라고 생각하면 빈 자리가 양공이야. 예를 들어서 봐라. 여기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자 앞자리만 비었고 두 자리가 채워졌어. 그러면 야 앞으로 땡겨하려고 하면 애들이 앞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빈 의자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양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공간이 비어 있어야 전자는 이동을 할 수 있지. 그 전자가 있으면 그 자리로 못 가. 무슨 법칙이야? 파운드 백합이 주게. 전자는 절대 겹칠 수 없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 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줘야 돼. 이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면. 원자가 띠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비면 밑에 있는 원자띠에서 올라오거든. 전 에너지띠에서. 근데 안 나가면 못 가죠. 맛집에 애들이 안 빠지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기다려야지. 이런 거죠. 근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잘 보세요. 그 어떤 가전제품 돌리면 부하가 걸리잖아요. 열이 생기고. 그랬을 때 얘는 저항이 떨어져요. 그 고체들이 막 진동운동도 심해갖고 전자운동을 막는데 얘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림 있죠? 100% 시험에 나와요. 3개가 모두 나올 수도 있고 절연체와 반도체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격을 잘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체 외워놓으세요. 도체 뭐뭐 있어요?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특징이 뭐라고?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의 흐름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나마 여러분 CPU 알죠? 컴퓨터에. 네. 그 CPU 메인 그 보드판에 뭘로 회로가 짜있는 줄 알아요? 금이에요. 오 집에 가서 빡빡빡 안만 긁어도 CPU 그 본체 값도 안 나와요. 얇아서. 그러니까 전성이 좋은 거죠. 연성과 전성이 좋아서 회로판에 그걸로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게는 못 만드는 거예요. 걔를 기본으로 못 만드는 거지. 자, 절연체 보세요. 다이아몬드, 유리, 나무, 고무. 어때요? 비금속 물질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렇다면 반도체 보세요. 규소, 점화. 얘들이 거의
준금속이라고 하는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14종 원소들이거든요. 이 규소, 저만임. 저만임은 어느 나라가 발견했을까요? 젊은이. 맞아요. 그거 붙인 거예요. 여기. 알겠습니까? 자, 이제 넘겨보세요. 자, 이게 전기 전도도에 대한 얘기 잠깐 보시죠. 이거 계산력으로 문제를 물으면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거기 전기 전도도를 본다면 우리가 레지스탕스, 프랑스어로 저항, 그죠? 여러분, 거기에 써 있는 전기 전도도란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전기 전도도라는 이 값 자체가 어떻게 쓰냐? 우리 봐봐요, 거기.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좋다는 얘기는 전류를 훨씬 잘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보시면 외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비저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저항. 이걸 로우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뜨는 거였죠? 이거는 그냥 뭐래 시그마라고도 하고 막 이래요. 그냥 뭐 말은 되게 많아요. 그 로우 값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걸 저항이라 하죠. 이렇게 쓰죠. 이게 뭔지만 보세요. 뭔지만. 먼지가 아니라 무엇인지만 보시라고. 잘 봅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뛰고 있어요. 어떤 거 생각나면. 네. 자, 여기에 봅시다.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면적이 똑같은데요. 통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통과할래요? 야. 그렇죠. 다시 말해서 길이가 멋돌수록 저항이 클 것이다. 길수록. 그치 이거예요. 아, 저항이 크면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큰 거구나. 두 번째 보세요. 얘가 또 달려요. 자, 길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C하고 D 어디 통과할래요? 야. 그죠? 다시 말해서 저항은 뭐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게 단면적입니다. 자, 이제 얘가 또 걸려요. 아, 신나게 달리더니 아! 길이, 면적 똑같죠? 네. 못이 박혀 있어요. 어디 통과할래요? F. 여기 통과하는 게 낫겠죠? 상수. 다시 말하면 이 R 값은 로우에 비례하는데 이게 바로 얘들의 본질이에요. 물질, 본질. 로우 값이 제일 작은 거, 비저항 값이 제일 작은 애가 은이에요. 그 다음 애가 구리입니다. 그 다음 애가 알루미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금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금은 비저항 값이 제일 떨어지는 애라고. 그럼 금부터 했어야죠. 잘 들으세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걸 잡으십시오. 니네 우리 전선줄을 은으로 만들면 2월 14일 날 다 끊어갈 걸 애들이.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금반지 만들어준다. 은반지 뭐 커플 만든다고. 근데 구리도 1m에 3만 얼마예요. 비싸요. 옛날 IMF 때 사람들 다 실직했잖아. 90년대 말에. 그때 산간지방의 전봇대에 전선줄을 다 끊어갔어요. 사람들이. 10m만 끊어도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운전하시고 할머니 망보고 아들하고 아빠가 살고 엄마 가족이. 부부 아니에요? 그래서 횃불 들고 한국전력 그 직원들이 5천원 샀던
그거 끊어서. 그럼 여러분, 이런 데는 구리선인데, 구리선, 여러분, 송전탑 알죠? 송전탑. 탑, 전선이잖아. 걔는 구리가 아니에요. 은이다. 그걸 구리로 썼다가 축축 늘어져요. 밀도가 커서.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 끊어집니다. 휙휙 왔다 갔다. 그래서 좀 밀도가 작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써요. 알루미늄. 두께를 좀 두껍게 쓰는 거죠. 근데 그 청소는 알바가 또 개꿀.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거 뭐 하고 직업 뭐 거기 나오잖아요. 막 그 서울로 이렇게 치우고 헬기로 바꿔다 줘. 송전탑에 밥 먹고 또 치우고. 극한 직업. 알바비. 시차 닦는 거보다 그게 낫죠. 자, 그럼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쓰느냐? 요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왜 무슨 말이냐? 비저항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렇죠. 전류 잘 오르겠죠. 오 당연하죠. 그럼 이거 로우 값으로 정리를 하면 이거 로우 값으로 정리를 해요. 로우는 뭐가 될까요? 로우는 L분의 R. 그렇게 로우는 뭐가 된다고요? R분의 R L분의 R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R분의 L 이게 근데 로우가요 비저항이라고요. 물질의 고유한 저항값. 그러면은 R분의 1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전도는 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금속을 재질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재질값이 저렇게 비례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로우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요 면적은 동일하고 길이는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랬을 때 저항이 얼마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전기 전도도 물질들 우리가 물질 배우고 있잖아. 도체라는 물질 뭐 그 중에서도 금, 은, 철, 알루미늄 이런 거 할 때도 전기 전도도는 저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전도도가 제일 큰 게 누구라고 돼 있어요? 구리나 철이나 금 같은 애들이죠. 근데 우리가 왜 걔를 왜 아주 직접계를 쓸 수가 없다?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커지니까요. 비저항이. 알았어요? 온도가 높으면 이 비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요 위에 요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중간에 비저항이랑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저항이랑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비저항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니까요. 아, 그게 알겠어요? 모여서 저항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저항을 놓을 수밖에 없죠. 재질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니까. 아, 그 다음 보세요. 거기에 규소나 저마늄은 중간에 있죠. 보통. 반도체. 왜 반도체라는 거 얘는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더 잘 비저항 값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더 잘 흐르고. 여기. 아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네. 다음 시간까지 그 뒤에 문제까지 풀어오십시오. 어떤 문제예요? 171쪽까지만 푸세요.